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더러운 음모. 2. 한국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기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국제시장에서 반도체 산업에서의 우위 경쟁은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 산업 분야를 주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국으로부터 강력한 경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을 반도체 시장에서 밀어내고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 무역 제한 조치와 우대 정책을 시행하여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자체의 반도체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여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압력을 키우는 대신 미국의 조치들은 이 파트너의 실질적 가치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자체의 연구 및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선진 반도체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기술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제대로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바이든이 열심히 구상한 칩4 동맹에 대한 참여 여부를 다시 고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칩4 일정이 밀린 상황입니다.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칩4 동맹은 팥없는 찐빵 같은 수준의 껍데기만 남는 협의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새로운 국가와 협력할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은 한국에게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깜짝 놀라 자국의 대표 기업인 애플을 때리면서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한국을 밀어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원자재가 하나라도 들어간 제품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표 기업이라는 애플은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감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 의회에서 애플에게 불장난을 멈추라고 경고를 날리는 등 미국의 태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맹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던 한국이 스스로의 이득을 찾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의 뺨을 제대로 때리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너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대만 글로벌웨이퍼스가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준비한 7조 원을 미국으로 빼돌렸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몬도 상무장관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에서의 투자라며 미국이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AI 등 특정 기술 분야를 지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의 행동과 더불어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었습니다. 바이든은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의 전기차를 보조금에서 제외한 데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협박에 나섰습니다. 한국 기업에게서 투자를 약속받고는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는데 바이든이 야심차게 추진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일명 칩나 동맹회의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초 미국 정부는 칩4 회의를 5일 전후에 개최하려고 추진했었지만 일정이 미뤄졌을 뿐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칩4는 반도체 공급망의 협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협의체로 반도체 개발과 생산 분야 등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 일본이 참여 대상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출장 등으로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참가국 대표단 간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 연기 이유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는 미 국무부의 담당 실무진이 오는 8일부터 라에서 열리는 IPEF 장관급 회의에 출장을 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두고 한국 내에서 뒤통수를 맞았다. 듬에 칼을 꽂았다. 듬에 격감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 미국은 매우 놀랍다는 뜻을 밝혔는데 놀라기는 이릅니다. 한국이 침나 동맹 대신 인도와의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열린 디지털 인도 위크 2022분에 등장한 모디 인도 총리는 반도체 생산국이 되려는 열망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이는 더 이상 반도체 소비국만으로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매체인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는 인도 정부가 반도체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도를 곧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목표로 모디 정부가 내거는 인센티브는 약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을 탈출한 기업들이 반도체 팹 실험실을 인도에 만들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반도체 소비국에 불과하지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C19 팬데믹, 그리고 중국의 엄격한 봉쇄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병목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대체제를 찾고 있는데 인도가 거기에 손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인도의 목표는 향후 3에서 4년 뒤 전자제품 제조 규모를 3천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여기에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지브 찬드라세카르 인도 전자 IT 담당 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스 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관점에서 인도는 매력적인 곳이다. 우리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점점 큰 소비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옮기려는 기업을 목표로 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기술 집약적이고 설비 누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100억 달러의 인센티브는 그 시작일 뿐. 인도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들어갈 재정 지원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제조에는 안정적인 전원과 깨끗한 물, 고도로 숙련된 인력 등이 필요합니다. 마리아 시멈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원은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반 덕분에 인도는 반도체 설계에는 진출해 있지만 반도체 제조는 고도의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는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의 반도체 설계 기술에 더해 한국의 생산 기술이 더해지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이크로소프트, MS, IBM, 알파벳 등 대표 IT 업체들의 최고 경영자, CEO는 모두 인도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계 CEO가 겸용하는 기업 가치만 5조 달러에 이를 정도입니다. 인도계는 전체 미국인의 1%, 실리콘밸리 노동 인력의 6%를 차지하는데 이구 비율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CEO를 배출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GDP로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고 인구수로는 중국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동시에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엄청난 수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고 이들은 미국에서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인도가 가지는 고질적인 문제는 인프라 부족인데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은 수십 년 동안 일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가 진행 중인 생산연계 인센티브 PLI의 유일한 수혜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PLI가 제시한 상품 판매량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PLI는 인도 정부가 현지 투자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투자 제도로 한 해 동안 일정한 상품 판매량을 달성한 기업에게 매출의 6%가량을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인도 정부는 총 10개의 기업, 현지 기업 5곳, 해외 기업 5곳을 선점했는데 해외 기업으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의 주요 파트너사인 폭스콘,
나이징스타 등이 대3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생산량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삼성전자 밖에 없었고 그 대가로 약 1,0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1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디 인도 총리와 여러 번 회동하며 공을 들여온 곳이기도 합니다. 담장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비롯한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인도의 지원을 받고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미국 의회에서 애플을 공격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애플이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YMTC와 양쯔 메모리 거래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미국이 중국을 공격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 15의 YMTC에서 생산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을 탑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의원들이 애플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고마담 미국 의회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애플이 불장난하고 있다며 만약 애플이 더 진전시킨다면 연방정부로부터 전례 없는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에 기대어 영업하는 중국 회사가 미국 통신망과 미국인 수백만 명의 아이폰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대별하는 업체인 YMTC를 겨냥한 미국 의회의 견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노비오 의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올해 7월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서한에서 중국 반도체 업체가 국가안보에 점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YMTC를 수출 규제 블랙리스트, 엔터티 리스트에 올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YMTC와 거래를 발표해 버린 것인데 이는 상무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러몬도 상무장관이 한국으로 가려던 반도체 투자를 가로챘다며 환호한 일이나 YMTC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애플과의 거래가 발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진짜 목표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역시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인도와의 협력은 미국의 견제를 회피하는 동시에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일 동맹의 신뢰를 잃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한국의 삼성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까지 미국서 투자를 철회하고 유럽에 올인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삼성과 다시 협상을 하기 위해 난리가 났는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유럽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캐나다 조단위 보조금을 약속하며 한국의 삼성과 SK, 대만의 TSMC 공장을 미국에 유치한 바이든. 그런데 수익이 나면 반도체 보조금을 미국 정부에 토해내야 하고 기밀 정보까지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유럽연합이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FTA를 맺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은 그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데요. 유럽연합이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한국 뒤통수치기를 의식했는지 유럽연합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1일 현지 시간 27개 회원국 담당 장관들이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 약 59조 원을 투자하는 EU 반도체법 치프스 액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드릭 나이케 지멘스 이사는 이와 관련해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 FAZ에 16나노 이하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반도체법이 중점을 둘 대상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회원국들은 자체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 모두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도체 지원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삼성전자가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투자 금액의 최대 40%를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대 25%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마저도 나중에 수익이 나면 미국 정부에 반납하라고 했죠. 유럽연합은 이러한 더러운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투자 금액의 무려 40%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전 스페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산체스 총리는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은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레에스 마로토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등 스페인 주요 부처 장 차관 40여 명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평택 캠퍼스를 찾아 1시간가량 반도체 인라인 P1을 둘러봤습니다. 스페인 총리가 한국 내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 방문한 것은 역사상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엘파이스 등 다수의 스페인 언론 매체는 산체스 총리가 한국을 떠난 직후인 18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경영진이 팀을 꾸려 유럽을 방문했다며 그 가운데 스페인을 가장 먼저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엘파이스는 삼성전자가 스페인 공장 건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팀을 꾸려 스페인을 방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간 유럽 지역 직접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던 삼성전자가 입장을 바꾼 것은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이 커진 데다 최근 바이든의 뒤통수에 신물이 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생산 비용도 25%나 더 비싸고 인력 효율성은 50%나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받아야 한국에 짓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데 이마저도 다시 수익이 나면 토해내고 미국 정부에 기밀 정보를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라 판단한 것입니다. 유럽은 지원금 스케일이 다릅니다. 삼성이 만약 유럽에 50조 원을 투자하면 유럽연합은 삼성의 40%인 무려 20조 원을 지원해 줍니다.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리고 스페인이 삼성에 이렇게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관광산업에만 의존하던 스페인 경제를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관광업에 크게 의존해오던 스페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장기화로 항공노선과 여행 수요가 끊기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이 전 세계 공급망에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생산 차질이 빈번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까지 커지면서 향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반도체 확보의 이유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였고 스페인도 산업구조 전환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도 한국의 삼성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사상 처음으로 방문했는데요. 한국과 독일 간 긴밀한 반도체 동맹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원수가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등이 독일에서 열렸던 정보기술, IT 전시회, 세빗 시비트에서 삼성전자 부수를 둘러본 정도였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사업장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찾은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독일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인텔에 9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최근 7조 원의 추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 공장을 짓는 비용을 애초 170억 유로, 약 23조 6천억 원로 추산했지만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300억 유로, 약 41조 6천억 원가 필요하며 이후 반도체법에 따라 총 건설비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인텔은 다른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와 비교해 발생하는 비용 격차를 해소하고 이 프로젝트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위해 독일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을 한국으로 도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니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점유율은 70%를 돌파했습니다. BMW, 아우디, 벤츠 등 독일 3사뿐 아니라 유럽 자동차 대부분이 한국산 배터리만 쓰고 있죠. 여기에 더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럽의 초대 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유럽은 사실상 미래 유럽 경제를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기로 한 국가는 일본도 대만도 유럽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취소하는 순간 최근 폭락하고 있는 바이든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최근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며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한다면 미국과 G7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해 관세 인상을 하여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한국의 지난 사드보복 때처럼 한국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경우 주요 7개국 G7이 함께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는 등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는 중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등 국내법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서는 중국이 특정한 국가에 대해 자국의 뜻을 관철하려고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에는 관세 인상 조치에 더해 경제 압력을 받은 국가에 대한 자금이나 금융 지원도 포함됩니다. 중국의 제재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대상국의 관세를 인하해 수입량을 늘릴 수단도 마련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무역을 끊어버리면 미국이 대신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중국은 미국의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마치 지난번 마이크론 제품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연상시키게 하는 강력한 규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한국과 일본 같은 이웃 나라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가 전문가를 인용해 3일 보도했습니다. RYAL 상하이의 반도체 연구회사 ICY즈의 왕리프 분석가는 중국 반도체 시장이 미국과 동맹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서 개시된 이번 조사는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경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만과 함께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고자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14분의 일원으로 이들 나라의 고위 관리들은 지난 2월 첫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왕리프는 특히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조사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에 여전히 반도체 제조 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해당 조사는 미국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 심사 이유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된 제품의 문제가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기 전까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 별다른 반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이 자국 기술 산업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고 왕리프는 말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반도체 칩과 과학법 반도체법에 서명한 이래 마이크론은 다른 몇몇 미국 반도체 회사들과 함께 노비 자금 지출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 금리마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뿐 아니라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에 의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한국산 전기차를 정면으로 겨냥한 IRA 법안은 오로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반강제적인 조항입니다. 물론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에 이런 기류를 포착해 2024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착공 직전 단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아놓고서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해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다는 등 동맹국이자 투자국에 대한 살살맞은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어야 대통령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삼성과 현대기아는 물론 배터리 3사의 미국 투자까지 미래 산업을 싹쓸이 해갔지만 한국에 대한 대우는 사실상 중국과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중국만도 못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한국을 압박하지 한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결국 현대기아 자동차에선 미국 내 추가 투자가 아니라 멕시코 지역의 4억 8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하며 멕시코 현지 공장의 증설과 추가 인력 채용 등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 측에서 IRA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미국이 아닌 멕시코 투자를 결정하자 기존의 현대기아의 덧받치라 불리던 조지아주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 SK온의 배터리 공장이 있으며 여기에 딸린 한국계 부품 소재 기업만 120여 곳에 달합니다. 조지아주는 사실상 한국 기업의 미국 캠프 수준이며 한국 기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지아주의 시민들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지아주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지역 일자리 수천 개와 직간접 고용 효과 수만 개를 날리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고절하는 것을 눈치채 중국은 발빠르게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를 향해 수소기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모자를 쓴 외국인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의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인데요. 이번에 누에보레온의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7천억 가량을 추가 투자해 공장 생산 라인을 새롭게 늘리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현재 누에보레온주의 기아차 공장은 평균 54초마다 한 개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전 세계 4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인데요. 현대기아가 멕시코의 공장 증설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은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세계국 5억 명에 달하는 단일 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 제조되는 거의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공산품들은 무관세 혜택으로 수출과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IRA 법안에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지 않더라도 멕시코와 캐나다 등 북미 3국에서 조립만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가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에 투자를 늘리는 만큼 미국 내 현지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던 조지아주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IRA와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관련 투자를 미국이 아닌 타 지역에 뺏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내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존에 예고된 조지아주의 투자 규모 역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가 IRA 법안으로 인해 이국에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해서 공장 규모와 생산 라인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 선거와 표를 의식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민심을 잃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갈등을 겪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에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기술을 탐하고 사드 배치를 명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실시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견제하는 미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백지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칩 사동맹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RA 법안이 나온 이후로 칩사 동맹 회담을 파기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미국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한국에게 수소차, 정확하게는 수소 전기차 관련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1위일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전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자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자국 배터리 업체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물론 다른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에서 제 실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기 전엔 해외 업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기술과 자본을 유치한 다음에 자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해외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면서 자국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줘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동차 판매 통계는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 따로 집계할 정도로 불공정한 시장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기에 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중국이지만 그래도 자동차 분야에선 적극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밀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엔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대기오염을 자랑하는 중국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와 광물들은 상당수 중국에서 나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할수록 자국의 부품 사용 비중이 올리 중국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서 중국 당국은 전기차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한계점이 명확해진 지금 중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부분 트럭을 비롯한 화물차에서 나옵니다.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승용차는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차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기에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보다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화물차를 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과정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배터리는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흔히 소나타와 K5 등 2000큐빅센티미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의 공차 중량은 1400kg 즉 1.4톤 수준이지만 아이오닉 5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는 공차 중량이 2000kg, 2톤에 가까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배터리가 매우 크고 무겁기에 트럭에 배터리를 적용할 경우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화물 적재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배터리 부피로 인해서도 화물의 적재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 시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화물차의 경우 많으면 하루 600km도 운행하는데 기름이 없을 경우엔 5분 내로 주유하고 출발이 가능하지만
전기 화물차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반나절가량 충전해야 400km를 주행할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즉 생업의 수단으로 장거리 전기 트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문가들은 미래의 승용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로 바꿀 것이고 미래의 화물차들은 대부분 수소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트럭의 기술은 현대가 세계 1위이며 세계 최초 수소트럭을 상용화하여 이미 스위스로 수출까지 해 현재도 안정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수소트럭은 하루 종일 충전해야 되는 전기트럭과 다르게 평범한 트럭처럼 10분 내로 수소 충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주행 가능 거리와 화물 적재량에서도 기존 트럭들고 큰 차이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대차의 수소 기술에 주목하며 자국 내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수소 차량 넥소를 2022년 내로 중국에 출시한다는 입장이고 광저우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빠르게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는 중국의 수소차 시장을 현대 측에서 선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의 구조는 배터리와 모터로 이루어져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부품 수도 적어 누구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베트남마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 정도로 쉬운 분야인데요. 반면 수소차 시장은 아무나 시작할 수 없는 기술력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분야입니다. 현대는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해외 의존도도 낮춘 것이 장점입니다. 유일하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중국으로 수소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보존을 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 조립만 한다면 기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의 핵심 공장과 기술은 한국에 있지만 중국에서도 일부 생산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세계 각지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